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개인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셀트리온 주가 향방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황제주로 올라간다고 추켜 세워졌던 에코프로 BM 2분기 실적 저조로 주가가 좀 밀린 반면에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재추진 기대감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외국인들 어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2천억가량 순매수를 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또 그만큼 2천억도 팔았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비쌌고 안 나오면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에코프로 그룹주의 운명 같은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 9시 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이었는데 3.0%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헤드라인 CPI였고요. 중요한 것은 코어 CPI였던 것 같습니다. 코어 CPI가 4.8%로 5% 아랫단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시장의 안도감을 선물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물론 연준이 7월 FOMC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준 입장에서도 이번 CPI 발표로 인해서 좀 안도감을 함께 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이 있죠.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쪽에 현재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시팔, 증시구 함께 하시면서 장 전략 꼼꼼하게 채워가시면 좋겠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 더 넓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겠고요. 더 넓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도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도 그리고 증시팔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미장원, 오늘은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3일 연속 올랐네요. 네, 6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가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어젯밤 이제 9시 반에 발표된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예상치 3.1%를 하회한 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나 이제 식품 가격들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5%보다 하회한 4.8% 상승을 했고요. 이게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난방용 오일, 중고차, 항공료, 그리고 달걀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먹거리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던 이 달걀 가격이 7.9%나 하락한 점이 좀 반가운 소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PI가 둔화를 하면서 금리 인상도 막바지에 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이미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이 90%를 넘으면서 거의 기정사실화 됐지만은 이후에 남은 3번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5%에서 동결할 전망치가 각각 90%를 넘기면 60%를 좀 넘기면서 시장이 좀 안정감을 주고 있고, 따라서 저도 이제 이번 금리 인상이 올해 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페드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아직 너무 높다. 너무 빨리 물러나면 이제 연준이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매파적인 위원이죠. 닐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고착화된다면은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하면서 좀 시장에 긴장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3시에 미국 이제 12개 지역의 경제 상황을 좀 보고하는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베이지북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좀 경미하게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완만하게 경제가 좀 성장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높은 금리에도 경기 침체는커녕 오히려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로 25bp 인상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3월, 4월에 걸쳐서 이제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초과 수요와 이제 물가가 예상보다 좀 지속이 되면서 높은 물가가 지속이 되면서 6월부터 금리를 좀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둔화는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둔화폭이 적지 않아서 전 세계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좀 강력한 지지와 그리고 러시아를 좀 강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해서 50개가 넘는 나라들이 연대가 좀 만들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약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강조를 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를 들은 푸틴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더 강력한 공격들을 퍼붓지 않을까, 그리고 전쟁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제 CPI에 이어서 이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지표 중 하나인 이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똑같은 시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0.4%,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0.2%를 가리키고 있고요. CPI가 예상치를 좀 하회한 만큼 PPI도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혜성 전문가가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CPI가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고 PPI도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덜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상 2번이 아니라 1번 정도로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다음에 올릴 때는 지금 92% 지금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시장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CPI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FOMC가 열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을 텐데 기준금리 인상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22%나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13%대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 미국 나스닥, 성장주가 많으니까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나스닥에서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리비안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전기차 쪽이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오늘 괜찮았는데 특히 리비안이 이제 2분기 호실적을 좀 기대를 하면서 9거래일 연속 좀 상승을 했었잖아요.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가 어제 하루만 소폭 하락했다가 오늘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줬었고요. 반면에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2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와주면서 12% 가까운 급락세가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지금 약 1,900만 대의 전기차가 팔렸을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1,400만 대밖에 못 팔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급락세를 보였었고요. 그동안 이제 그 호실적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던 것도 있었기에 그 기대감만큼 더 크게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3.5%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 ARM이 오는 9월에 이제 IPO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AI 관련주로 좀 흥행을 끌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투자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유치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AI 이슈의 주가가 거의 190% 이상 상승을 했고 반도체 기업 최초로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를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의 수출 규제나 이런 악재도 좀 존재하지만은 남은 하반기도 AI 열풍이 좀 계속 불면서 주가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AI 시장에 발을 확실하게 들여놨습니다. 머스크는 이전에 AI가 핵보다 위험하다고 좀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는 좀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 이 xAI라는 기업을 설립을 하면서 설립을 또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엔비디아의 GPU, 이 그래픽 처리 장치를 수천 개를 좀 확보를 하면서 경쟁력을 키웠고 앞으로는 이 생성형 AI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픈 AI 등 이제 좀 주요 기업들과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도 지금 계속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메타의 2분기 실적이 좀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AI 열풍이 좀 탄력을 받았던 점, 그리고 최근 출시한 이 SNS인 스레드가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를 했던 점,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좀 구조조정을 하면서 비용을 감축한 점, 이런 점을 이유로 꼽았고요. 따라서 이 메타가 26일 날 실적을 호실적을 발표를 해준다면 이제 다른 주가들보다 좀 더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소식을 잘 들어봤는데 어제 보니까 말이죠.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이 좀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달러화 지수는 좀 내려갔고 달러화 지수가 내려가니까 유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또 항공주가 좀 내려가는 이런 쪽이 좀 있었고 또 유가 올라가니까 에너지주 좋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암호화폐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암호화폐 시장 어땠습니까? CPI가 좀 잘 나와주면서 비트코인도 좀 이제 급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저항권을 뚫어주지 못하면서 좀 반짝 좀 튀기만 했을 뿐 좀 상승세가 더뎠다. 그리고 오히려 음봉까지 달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에서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계속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알트코인들을 보면은 하락하는 코인 수가 좀 더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좀 급등하다가도 금방 다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어거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다 하고서 좀 달려드는 거는 금물이다. 지금은 좀 투자의 이런 점을 봤을 때 유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말이죠. 선물 레버리지 ETF는 허용을 했었는데 현물 ETF는 허용을 안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좀 열릴 가능성이 있나요? 네, 점점 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이제 하나인 이제 코인베이스. 이 코인베이스가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감시 공유 계약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SEC는 이제 가격 조작이 좀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계속 거절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시 장치가 좀 마련이 되면서 이제 그 불허할 명분이 좀 사라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블랙록뿐만 아니라 피델리티 그리고 인베스코 이런 대형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도 안전성 측면에서 계속 부각을 받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연내에 이 SEC에서 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업비트에서 이제 유럽연합이 제정한 가상자산 기본법, 미카 번역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카는 지난달 29일에 발효된 이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이고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제 금융상품, 이제 그리고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던 원칙을 가상자산에 좀 맞춰서 규제 체계를 수립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상품처럼 당연히 내부자 거래 안 되고요. 시장 조작 행위에 관해서도 절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해외에서 이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잘 마련이 되면은 국내에서도 이런 규제가 잘 정립이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지 않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제 뭐 ETF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한층 커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감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게 보입니다. 자,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한 비장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 봅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장 전에 어떤 뉴스 살펴볼까요? 오늘의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엿새 만에 107만 명 깔았다. 한국도 스레드 돌풍. 지금 107만 명이라는 숫자에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107만 명은 한국에서의 숫자입니다. 전 세계 가입자 수는 1억 명 일찍이 넘겼죠. 지금 스레드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연일 폭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던 시작이었는데 오늘 이 뉴스 굉장히 또 어떤 내용 이야기해 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트위터 직원들도 스레드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커버그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의 헤드라인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혹시 스레드 쓰시나요? 저는 아직 사용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저는 스레드를 깔아봤는데 출시된 지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네. 일주일이 안 됐는데 유저 같은 경우에는 1억 명을 돌파를 했죠. 특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돌파한 것으로 유명한데 7시간 안에 가입자 1,000명을 돌파하고 있고 그리고 16시간 만에는 3천만 명, 그리고 하루 반 만에는 7천만 명, 5일 만에는 1억 명 돌파하는 굉장히 경이로운 숫자로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유저로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의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사용해본 소감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네. 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에 감성을 어느 정도 좀 섞어놓은 복합적인 SNS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스레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계정만 있으면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트위터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근 1년, 2년 이내에 트위터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CEO 관련한 이슈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그분 관련했을 때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 특히 뭐 유료화라든지 혹은 하루에 볼 수 있는 게시글 개수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아무래도 트위터 쪽에서 노이즈가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분과의 그 현피가 나오지 않을까. 그분과 그분과의 네. 지난주에 또 많이 달궜던 이슈기도 하죠. 네, 뭐 온라인 상에서 좀 썰전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노이즈 마케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거에 따라서 그런지 트위터 트래픽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트위터 측에 따르면 좀 저번 주 같은 경우엔 트위터의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높았던 때이기 때문에 전주와 대비했을 때 감소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전년 동기와 대비를 했을 때는 실제로 10% 넘게 트래픽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 좀 어느 정도 긴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트위터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트위터 유저들께 물어보니까 실제로 트위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레드가 좀 재미없다고 합니다. 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익명성도 그렇고 사실상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뭐 부캐라든지 혹은 뭐 취미라든지 덕질 이런 공통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뭐 일주일밖에 안 됐다 보니까 좀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해시태그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트위터와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스레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스레드가 굉장히 핫한 플랫폼인 건 맞기 때문에 이 점에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핫한 새로운 SNS의 등장을 알린 스레드입니다. 저희가 스레드에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등장이 이렇게나 오래됐는지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페이스북이 2004년, 트위터가 2006년, 인스타그램이 2010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3년에 이르러서야 또 이렇게 새롭게 돌풍을 일으키면서 등장한 새로운 SNS가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메타의 주가도 함께 반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겠죠? 메타의 주가도 보면은 사실상 지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스레드가 1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때 당시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의 하락세가 나왔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스레드가 출시를 한다고 해서 메타의 강한 뭐 수익성이라든지 실제 뭐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래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플랫폼이 출시가 되었을 때 이렇게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낸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에선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메타를 보면은 사실상 메타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도 실적 상회에 대한 기대감이긴 하지만 스레드 같은 경우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또 살펴보면 좋을 것이 지금 1억 명을 돌파하기까지 각각의 SNS가 성취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챗 GPT라던가 챗 GPT는 SNS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만 1억 명이라는 숫자에 좀 집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뒤쪽 화면을 좀 볼게요. 스레드는 지금 뭐 사실 1억 명이 이미 돌파를 했고 챗 GPT가 2달이 걸렸고요. 틱톡이 9개월, 인스타그램 9개월, 유튜브는 2년 10개월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1억 명 돌파를 해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단기간에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일면 키워드를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물론 스레드가 핫한 것도 알겠고 그리고 트위터와는 뭔가 다른 새로운 SNS의 등장을 알렸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키워드 어떻게 잡아볼까요? 저는 스팔 얼마나 더 늘어날까라는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스팔이 욕설이 아니라요. 스레드 팔로워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스레드를 사용하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용어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뭐 SNS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했을 때 뭐 팔로워 분들이라든지 친구분들을 칭할 때 앞에 있는 SNS의 앞글자 따고 그리고 팔로워를 붙여서 좀 별명을 부르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인스타 팔로워 같은 경우에 인팔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 트위터 친구에서 트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줄이는 거 좋아해요. 네, 줄인 거 좋아합니다. 줄임말 많이 좋아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레드의 팔로워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여부를 계속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플랫폼이 아직까지 수익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입자 수가 아닌가 그리고 가입자 수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출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는 스레드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했다시피 챗 GPT라든지 뭐 다른 SNS 대비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대형 SNS가 이렇게 출시를 한 건 오랜만이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경우는 2010년 초반 이하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오래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갈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이 될 것 같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한 2월 달쯤에 본디라든지 한 2년 전쯤에 출시했던 클럽하우스라든지 그때도 사실상 새로운 SNS가 출시가 되긴 했어요. 네. 출시가 되긴 했는데 저는 그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 쪽에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SNS 쪽에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가입자 수로 봤을 때 1억 명이라는 숫자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반짝했던 SNS와는 좀 다른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가 좀 매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16억 명에서 20명 그 사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중에서 4분의 1만 가입을 해도 트위터 유저를 뛰어넘습니다. 트위터 유저가 약 2억 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조만간 트위터 가입자 수를 능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워낙 뜨겁다 보니까 가입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네. 금요일에 가입을 했고 주말 사이에 1억 명이 돌파를 한 그 사이에 지인들도 많이 유입됐군요. 유입이 됐고 저희 작가님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안 할 수 없지라는 그 포모 그쵸. 증상으로 인해서 좀 더 가입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더해서 지금 스레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뭐 기존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 기존의 뭐 기득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 그쪽에서도 점유율이라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래 플랫폼이란 게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고 다양하게 의견이 좀 나눠져야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잘 해주시고 계신다. 그러면 기존 SNS에서 그 인플루언서 분들을 팔로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따라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뭐 점유율이라든지 좀 초기 선정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 초기 점유율 싸움을 위해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푸는 것처럼 그런 점에 있어서도 또 다른 일반 분들도 스레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스레드라는 플랫폼은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인플루언서들의 모습을 이미 목도를 한 우리이기 때문에 스레드에서도 새로운 팔로워들을 먼저 선점을 해서 역시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지금의 이 돌풍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스레드 열풍의 핵심은 이 부분에 있을 수도 있다. 부모님 세대가 모르는 새로운 SNS의 등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지금 뭐 정치인들도 속속 스레드 가입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반말로 야자 타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이용을 하고 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도 반말로 할게라고 하면서 스레드 사용자임을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핫하다라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지금 주식시장도 뜨겁습니다. 스레드 관련주들이 연일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이미 지켜봤기 때문에 과연 이 돌풍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 부분이
부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광고 섹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SNS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가 좀 연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뭐 CPI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흘러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봐야 하는 매크로 지표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따라서 스레드 가입자 수 유무에 따라 그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 뭐 스레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강하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렸어야 됐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가입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시장법 때문에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관련했을 때 두 가지 플랫폼의 정보를 좀 혼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네. 개인 정보를.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유럽에서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유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 기사화가 된다면 수급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GPT랑 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챗 GPT가 나왔을 때 챗 GPT가 뭐야?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죠. 주식시장에서 그때는 좀 관련 종목군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다음에 이슈가 되고 기사화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스레드 같은 경우는 챗 GPT라는 것과 좀 흐름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부터 했을 때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관련 종목군 두 개, 그러니까 플레이디와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에는 두 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했고요. 특히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에는 점상까지 진행했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대장주가 뭐 투자 경고 그리고 주의 딱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차익이 나오긴 했습니다. 차익이 많이 나왔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5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후속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슈만 다시 나와주게 된다면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광고 관련했을 때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무래도 스레드가 출시를 했다 그래서 온라인 광고 쪽에서는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선반영된 게 맞아요.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다르게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익화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유저 수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지금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수요가 좀 더 확대가 되는 시점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좋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스레드 관련 종목군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레드 테마가 형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요 섹터는 일단 광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종목들을 좀 이 테마 안에서 스레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볼까요? 이미 뭐 상한가를 2번 이상 찍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스레드 관련주 했을 때 메타 공식 협력사라고 할 수 있는 3대장이 있어요. 3대장이라고 하면은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그리고 모비데이즈가 있는데 앞서 얘기한 뭐 플레이디와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크게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한가 2번을 연달아서 갔는데 하지만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관련 종목군들과 같은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크게 분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발로 접근을 한다면 모비데이즈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어제도 보면은 사실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가 먼저 대장이었습니다. 관련 종목군들의 시세가 많이 분출했을 때 모비데이즈라는 종목이 먼저 시세가 크게 분출을 했다가 네. 그다음에 그 한 방송사에서 EM넷이라는 종목을 언급을 하면서 관련 종목이 대장을 뺏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이 강하게 나온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후발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모비데이즈라는 종목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차트의 모양을 보게 됐을 때 갭 뛰어서 상승하는 라인대,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서 아랫꼬리가 나온 라인대를 깨지 않고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져 나왔습니다. 5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게 됐을 때 지금 해당 라인대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이 라인대를 좀 더 뚫고 전고점 부근까지만 오게 된다면 지금 윈 라인대는 매물대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상방이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한 지 아주 오래된 기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스레드 관련주로서 메타의 공식 협력사로서 주목을 좀 받았다가 주가는 다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상장 직후에 2,000원을 넘어섰던 기업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상당히 좀 자리하고 있었다. 그 오랜 기간 매물대가 지금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이번 메타뿐만이 아니라 AI 관련주로서도 이야기가 됐던 종목입니다. 구글 바드 관련주로서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스레드 관련주로 이렇게 주가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을 드렸던 플레이디와 와이즈버즈에 비해서는 주가 공식 협력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나아가주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스레드 관련주로서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모비데이즈 한번 보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비데이즈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또 추가로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광고 섹터 내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스레드라는 관련주가 싫다라고 하시면 MBT라는 종목에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T라고 하면은 포인트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1,000걸음을 걸으면 수박을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얻는다든지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캐시 슬라이드라든지 에디슨 오퍼월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웹툰을 보고 싶을 때 내 돈 주고는 보기 싫고 좀 광고를 하나 보면서 코인을 얻고 싶다 할 때 사용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시장에서 좀 국내 오퍼럴 시장 쪽에서 점유율이 45% 정도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과 제휴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 모양을 한번 보게 됐을 때 바닥권에서부터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5,200원 라인대에서부터 계속 올라왔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서 일정 라인대를 깨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라는 광고 쪽에서의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수급적인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 보게 됐을 때 기관과 금투 그리고 투신 쪽에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투신 같은 경우에도 좀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무조건 수익을 내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수급적으로 연속성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MBT 같은 경우에는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레드 열풍 속에서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챙겨봤습니다. 메타의 공식 협력사로서 아직까지 주가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여력이 보여지고 있는 모바일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비데이즈 이야기 나눠봤고요. 나는 스레드 열풍보다는 정말 탄탄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광고 회사를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NBT라는 종목까지 함께 챙겨오신 김시은 팀장님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분석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속 성과가 좋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포스코 홀딩스,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아주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주식들을 했었는데 어제 6% 넘게 둘 다 올라가지고요.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 말씀드려야죠. 오늘 센티멘탈로는 네이버, 그리고 펀더멘탈로 대한항공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소개한 지가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근데 주가가 다시 더 꿈틀거려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가져온 이유는 지난번에도 네이버 주가가 조금 이상한 기운이 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네이버, 카카오 어제는 또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네카오가 부활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이죠. 계속적으로 주가가 좋습니다. AI 관련돼 가지고 이쪽에서 검색 시장을 조금 판을 지금 바꾸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카카오에 대한 기대는 좀 없었잖아요. 과거에 그 기반의 이제 검색 시장 이런 거에 연연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서 조금 바뀌는 느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게 됐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그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타에서도 최근에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스레드 관련돼 가지고 스레드가 초기 가입자가 1억 명이 넘었네 어쩌네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명이 넘었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광고 시장을 지금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구글에서도 바드라는 걸 내놨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빙이라는 거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빙도 있고 바드도 가능합니다. PC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 지금 계속 먹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카카오나 네이버 점차 조금 시장이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이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8월에 이제 하이퍼 클로바 X라는 이런 B2B 관련되는 AI 기반 이런 쪽을 좀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Q라고 하는 AI 기반의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런 전략을 행간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출시를 할 때도 B2C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이제 활용하는 그런 시장이 있고 B2B 기업들이 활용하는 이런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 소비자가 하는 쪽은 이렇게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B2B 쪽은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수익성이 급하게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이버가 점차적으로 전략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일본에도 관련돼 가지고 비슷한 서비스를 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을 중심으로 네이버를 조금 선점해서 좀 사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주가에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업황, 최근에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광고업이 이 회사에 기본적으로 매출이 한 36%, 7% 이렇게 가져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광고가 좀 둔화되면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체했던 게 이제 커머스 매출 이쪽인데 광고 쪽이 생각보다 좀 괜찮습니다.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쪽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쪽은 좀 주는데 검색 광고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치 플랫폼 여기를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플랫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그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신 커머스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41.9%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을 보시면 기관이 좀 사들어오고 있죠. 기관이 좀 매수를 주도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관이 여기서 왜 살까요? 뭐 분위기로 살 수도 있고 펀더멘탈로 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펀더멘탈은 아닌 것 같고 분위기로 조금 사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가장 낮은 부분에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믿을 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빠질 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기관들이 좀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네이버 33배입니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카카오보다 한참 밑에 있죠? 카카오는 52배입니다. 근데 이 밸류 밴드 이 격차를 보면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항상 비싼 부분에 있고 네이버는 거기보다 한참 낮은 부분에 있습니다. 낮은 부분에 있지만은 PER이 33배면 싸지는 않다. 그렇지만 어쨌든 분위기 한번 타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시가총액 상위에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를 편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중을 많이 낮췄을 텐데요. 근데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체크를 한번 해보면 28만 2천원에서 28만 3천 원이니까 차트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목표 주가 괴리율이 40%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좀 천천히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목표 주가를 조금 올린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센티멘탈로는 네이버를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말씀을 드려야죠. 펀더멘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말씀드린 적이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미국에서 델타항공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급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미국의 지표들이 뭐죠? 소비자 관련되는 지표, 고용 지표, 임금 지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여행 가고 쓰면서 뭐 여행 관련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중에 대장주가 델타에어죠. 델타에어가 대한항공하고 코드쉐어링, 그러니까 좌석도 같이 이렇게 쓰는 그런 항공사인데 델타에어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파란 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주가가 오르고 있고 저가항공사 진에어 제주항공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걸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는 대한항공이 더 많이 올랐더라. 이렇게 큰 회사가 저가항공사보다도 주가가 더 좋은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올렸었죠. 3만 6천 원을 9% 올렸고 여기서 올릴 때 두 개 다 올라간 거죠. 가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좌석을 팔 때 조금 단가들이 비싸졌잖아요. 그것도 올리고 비용은 오히려 유가가 좀 내려가면서 좀 낮아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화투자증권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여기도 3만 6천 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24% 상회할 것 같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올라간 감이 좀 있습니다. NH증권에서 얘기한 구조적인 변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오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밀릴 수 있는데 내려갈 때는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해? 그러면 내려오면 좀 사겠다는 매수 마인드로 좀 가지고 있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누가 매수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기관입니다. 기관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밸류밴드를 봤을 땐 낮은 부분에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올라왔죠? 1.0배 근처로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저희가 뭐 LCC 중에 진에어도 말씀드렸고 TA 항공도 말씀드렸고 여전히 싼 부분에 있죠. PER이 6.4, 5.3밖에 안 됩니다. 대한항공 아주 국적 항공사입니다만 9.1배, 시장 12배보다는 낮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최근에 좀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현재는 24%의 상방 여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네이버, 펀더멘탈로 대한항공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증시8 세 줄 요약 전해드립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3%로 나왔죠. 자, 이에 좀 환호했던 미국 3대 지수 분위기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연중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해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엿새 만에 한국에서 107만 명이 깔았던 한국도 스레드 돌풍 함께 일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카오의 부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네이버 그리고 펀더멘탈 종목 대한항공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9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